안녕하십니까. 그 LH 산업경제체 경제자유구역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윤영호입니다. 강의 순서는 사업의 흐름,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개발계획 확정 및 구역 지정,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순서대로 하는데, 우선 경제자유구역 사업 그 개발 사업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이제 10년 이상 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때는 요청해서 승인 전까지 전략환경평가라든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 그다음에 사전 재영향성 검토,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 수립, 그다음에 교육 환경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 그 산업단지하고 거의 중복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산단이 포함될 경우에는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과정에서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점이 여기 표시 안 된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해서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요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는 산업부 협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과거에는 경미한 변경 이외에는 다 뭐 산업부에서 그 경자유 심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중요한 경미한 변경 이외의 것만 심의를 받도록 해서 간소화됐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그 절차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 지나면서 집단 에너지 공급 계획이라든지 에너지 사용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어난 행정상에 엉켰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10년 이상 기간으로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구역 지정 요건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수요입니다. 수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인데, 입주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경제성이 있을 것, 이런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8개 지구에서 1억 300만 평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공사가 시행하는 게 한 10% 조금 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뭐 산업단지를 중복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업 시행자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기가 사실 경제청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사업 시행자로서는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2011년부터 그 개정이 된 그 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 투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그 뒤로 신규 사업 후보지를 하려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예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역 지정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기본 계획에 부합하고 해야 되지만, 과연
수요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말씀을 좀 이따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산업단지가 포함되면 산입법 준용에서 그 국토부 장관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요거는 사실 제가 쭉 겪어보니까 그 행정소송의 가장 빈도가 높은 게 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국의 결정 요인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열거되어 있는 법들을 쭉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요 외에도 이 엄청난 법 외에도 실제로 그 구역 지정 시 하고 있는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 영향 평가법, 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전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대책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뭐 학교보건법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업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법들입니다. 지구계 결정 시 고려사항 및 개발 대상지 관리 등 해서 지구계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당연히 용도지역 지구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현황하고도 많이 이 용도지역 지구계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나중에 그 행정소송에 엄청 시달리게 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도시계획 시설, 실제 도시계획 시설이 돼 있는 현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현황에 맞추면 나중에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철도, 도로 이것도 인문적 경계 요인도 다 현황이나 마찬가지고 자연적 경계 요인도 진짜 현황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이 뭐 무엇보다도 여기서 표현을 여러 가지 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당연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객관성, 합리성 이런 거 제일 먼저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겪으면서 저희 이제 국토교통부 업무를 많이 하고 산업법무는 지금 제가 4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그 피해를 보는 게 이 가장 소송이 많은 게 요 업무더라고요. 인허가상에서는 나중에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아주 소소하게 엄청난 개수가 많지만 행정소송은 주로 지구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법이 경자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적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 법의 특색이 있는 거고 우리 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경자 사업이 사업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지금 지구 지정돼 있는 전체적인 그 우리 자원들 경자 구역이라는 자원들을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그 사업성이라든지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데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이고, 이 특례가 이제 타 법령에 의한 경자사업 개발 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경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지침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그 경자 지침이 개정돼서 삭제된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 사유는 법에 의해서 타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업 시행자들은 어떻게 사업을 참여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인데 그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에서 모든 경제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되지만 이 재무적 수익성 분석도 수요를 바탕으로 나온다는 것이고요. 수요가 없으면 일단 우리가 예타 같은 데 하더라도 BC 자체가 나오질 않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재무적 타당성에 있어서 이 사업 시행자들은 그 지자체나 국고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재무적 타당성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천 하이테크 파크 같은 데 예를 들면 약 768억 정도를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겨우 그 NPV를 좀 0 이상으로 만들고 PI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1 이상으로 겨우 만들어 가지고 그 예타를 넣었는데, 이 문제는 공공기관 예타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 비용이 그 국고 지원이 딱 들어온 것도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수익성이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공공기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합 시행자 입장에서는 국고 지원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투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점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BC가 많이 나오고 그 수요라든지 이런 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새로운 사업하는데 큰 장애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고 지원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도 코스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상부 구조물, 건축물까지도 다 코스트로 봐서 그만한 편익이 있느냐를 검사를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입주가 거의 확정된 상태가 아니면 거의 그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그렇게 예타 제도가 너무 강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분위기를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도 잘 몰랐고 그동안 편하게 뭐 내부적인 의사결정만 되면 사업에 참여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워낙 강화돼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엄청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재무적 수익성 분석 방법에는 우리가 NPV 그 순현재가치법이라든지 내부 수익률법,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들은 사실은 NPV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업하면 현재 가치로 돈이 얼마나 남을 거냐, 손해 보지 않을 거냐. 근데 일반 사업 시행자들은 그 시행사들은 이윤율을 어느 정도 보냐면, 거짓말이 아니라 2배 봅니다. 2배. 일반 개인 사업 시행자들은. 그리고 우리 같은 그 공공사업 시행자들은 딱 0만 넘으면 사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0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예타에서는 PI하고 AHP라는 걸 이제 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PI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요구 수익률이 기재부 예타에서는 5.5%를 연 5.5%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는 내부적으로 4.27%만 넘으면 그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IRR로 따져서는. 그래서 공공기관 예타가 사실 저희 차입금리가 1.6%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 외국에서 돈 꾸려면. 근데 5.5%면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타 자체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여튼 사업하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예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기관 예타 제도는 2011년부터 이제 처음 도입이 됐는데, 총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투자 또는 출자에 대해서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KDI에만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DI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면제 협의 대상이 이 법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보면 굉장히 면제가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면제 협의 대상에 대해서 법률, 정부 정책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 경우 등 있는데, 우리 경자사업 중에 이렇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기재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특별히 확정된 경우입니다. 특별히.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꼭 예타를 거의 1년을 잡고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특히 일몰제라는 아주 타법에 드물게 일몰제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일정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분석 방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PI라든지 이런 BC라든지 이런 분석을 쭉 하는데, 마지막 종합평가에서는 AHP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AHP 평가는 상당히 거의 투표 방식으로 하듯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1이 넘어야 BC가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편익이 그 코스트에 비해서 있다고 보는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한 0.9 이상 그 BC가 나오면 통과 안 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0.9가 거의 그 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P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그 넘길 수 있는 그런 한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 내용 이제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있는데 개발계획 내용에 보면 특별히 중간 정도의 그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필지 블록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규모별 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급 세대수, 용적률의 배분 계획 수립을 정하여 규모별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평형, 층수 요게 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이게 이제 개발 계획에는 세대수하고 용적률만 있으니까 실시 계획에서 상당히 여유 있게 계획하라는 의미로 이번에 개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개정된 내용에 보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 계획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폐지될 예정으로 지금 그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개발 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도 물론 경과 규정을 두고 폐지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인구 및 주택 계획인데요. 인구 및 주택 계획에서는 뭐 특별히 제가 외국인 아래쪽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획세대에서 1 내지 10% 이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이 폐지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토지용 계획 부분입니다. 13쪽 그 용지 분류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법의 이 용지 분류는 이게 그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좀 돼 있는데요. 임대주택 원가 또는 원가 이하로 하고 있는 주택건설 용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로 하고 있는 상업 업무 주상복합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 이하 시행자하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연구시설 용지가 있는데 이 산업시설 용지는 15% 이 범위 내에서 적정 이윤을 더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입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공공사업 시행자는 5%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5% 정도 범위 내에서는 산업용지를 그 적정 이윤을 포함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 이 규정이 사업지구 내에서 산업용지 시설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완전히 물류시설 용지는 조성원가하고 적정 이윤 할 수 있고요. 사업 시행자가 완전히 정할 수 있는 것은 관광시설 용지, 일학시설 용지가 있고 나머지는 무상이나 원가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용지들이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 토목직 분들은 뭐 공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토지 이용객과 상관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LOS라는 게 있습니다. LOS가 레벨 오브 서비스라고 뭐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게 설계 서비스 수준이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는 자유교통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가하게 어쩌다 한번 차 지나가는 정도가 A고요. B하고 C는 안정되게 굉장히 편안하게 뭐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 D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안정되게 설계 속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D로 하고 있습니다. E는 용량이 꽉 찬 상태를 E로 보고 있고, F는 완전히 이제 혼잡하게 엉키고 막 이런 상태를 E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 계획을 세울 때는 D를 기준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교통 개선 대책을 실시계획 때 교통 개선 대책을 실시계획 때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발 계획 때 그걸 그거에 맞도록 하라는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시면 그것도 보시면 그 행정하시는데 많은 혼선이 있다라고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산업부에서 지침 개정을 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도 이번에 이거 정리하면서 봤는데 2014년에 그 하나 추가된 걸 몰랐어요. 그 1, 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하실 때 주택이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게 다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으로 넘어가면 공원 녹지 계획이 있는데요. 요건 제가 한번 문제만 한번 제시를 하고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오신 분들 구성이 대부분 시설이나 뭐 이렇게 건축, 토목 이러셔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완충 녹지라든지 연결 녹지는 폭 10m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딱 돼 있습니다. 근데 10m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가로를 쭉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 녹지를 다 만들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까지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출입구 이쪽으로 내고 저쪽으로 내고 바뀌다 보니까 이 가감석 차선하면서 10m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사업 시행자하고 그 인허가권자하고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계획에 참여하고 협의했던 이제 그 경제청 직원과 사업 시행자들은 다 떠나고, 초기에 할 때는 야, 자전거 도로가 차의 옆에 붙어 있으면 위험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녹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집어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공원 녹지 문제에서. 야, 이거 자전거도 도로야, 특수가로 도로야, 이거는 도로가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녹지에서 빼줘, 이런 다툼이 왕왕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돌아가셔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일부 뺄 수 있는 데는 뺀 사례가 있습니다. 빼서 도로로 분류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적용하는 그 담당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너무 달라져서 문제가 나중에 사업 준공 과정에서 굉장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지 지침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원 녹지 쪽에 나중에 공원 녹지하고 도로는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분쟁이 많습니다. 사업 준공 과정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 세우거나 협의할 때 그 부분 생각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미리 나중에 생길 거를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우리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 그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시설 계획인데요. 대부분 우리 학교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제 자유교육의 학교가 없지만, 대규모 경제 자유교육 중에 인천이나 이런 데에는 거의 융복합 도시가
뭐 거의 주거 지역이 반이 넘는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학교가 있게 됩니다. 학교가 있게 되면 당연히 교육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보면 공급 가액 기준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557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50% 원가에, 고등학교는 70% 원가에 70%로 공급을 하다가 학교용지 그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2, 3으로 바뀌었어요. 한 95년 5월까지. 그래서 2, 3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부 무상입니다. 전부 무상인데 무상에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이 기준이 아주 애매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학교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학교 시설도 지어줍니다. 근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거쳐서 녹지율이 결정이 되잖아요. 녹지율이 결정된 거에서 녹지율 1%만큼을 줄이고 그 줄여서 나온 이익만큼을, 개발 이익만큼을 학교 시설을 지어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실시계획 승인 전이고요. 학교 영향평가도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언제를 기준으로 1%를 뺄 건지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있고요. 1% 범위 내에서 절감, 아니 그러니까 그 생긴 이익만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가 아직 각 지역별로 운영이 천차만별로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시면서 어차피 뭐 사업 시행자가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게 근데 1%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중에 사업 준공 시까지 몇 번의 변경이 있는데 변경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아직 클리어가 되지 법률적으로 이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초 승인 받은 거에서 협의가 잘 되면 이제 거기서 하는 동탄 같은 데가 사례가 있고요. 동탄 2지구 그런 데가 지금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스터디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아직 답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진짜 맞는 게 어떤 건지를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전혀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을 이렇게 엉성하게 지금 짜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개발 이익 관련 사항은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입법 예고는 지금 의견 받는 기간은 끝났죠. 일단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경과 규정으로 과거에 돼 있는 거는 그대로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그 법하고 시행령이 지금 엇갈려서 법에는 시행일 이후 준공하는 사업지구부터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는 사업지구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재투자를 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이 아직도 지금 정리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상당한 그 내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입법 예고 내용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 폐지하는 이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하고 뭐 이중되는 거라든지 이런 사유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인데요. 요거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과거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뭐 개별 법이 워낙 자세히 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재영향성 검토 협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공원 녹지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대부분 공원 녹지 내에 그 저류지 같은 것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그 경자구역이 해안가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해안가는 그 매립하게 되면
그 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유출량의 증가에 대비하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저류지, 유수지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사전 재영향성 검토 협의는 다른 사업지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하천법 제가 이제 수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뭐 성과가 없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라 그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법만큼 돼 있습니다. 법보다 훨씬 더 양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성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는 이미 땅을 팔아버리고 나면 하천 시설 기준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어떤 시설들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자세히 잘 봐야 될, 개발 사이드에서는 정말 봐야 될 사항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저희가 그 사업 시행자로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협의를 하는 거하고 그 우리가 구역 지정할 때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 놓은 거하고 보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할지 의심스러울 만큼 굉장히 좀 적게 시설이 좀 적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굉장히 이제 정말 허접합니다. 허접해. 구역 지정을 하면서 정말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한 전체 구역 지정된 거에 3분의 1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도 저희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거든요. 3분의 1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우리 2008년에 이후에 지정한 거 그것들은 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족한데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정비가 좀 돼야 나중에 사업 시행자 구할 때 사업 시행자들이 그것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인허가 리스크 때문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도 엄두가 안 나는데 저희도 만약에 사업하게 되면 그 사업지구에 이렇게 갈 겁니다.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이게 수립된 거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줘라.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게 뭐 사업비 전체 해봤자 2, 3천억밖에 안 되는 데서 1,000억짜리 도로 해달라고 그러면 뭐 사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요것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거 굉장히 불리합니다. 2년 내에 실시계획 미신청. 사업 시행자 지정을 그래서 예타가 다 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야 되는 이게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 시행자를 할 수도 없고요.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나서 뭐 예타를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좀 묘한 게 생긴 게 과거 같으면 사업 시행자가 조사해서 막 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은 그런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해 원해놓고 예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예타가 1년 걸리고 그게 혹시라도 집이라도 포함이 돼 있으면 또 1년 또 먹고 그러면 이 자체가 뭐 벌써 2년을 가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착수에 관한 것도 있는데 착수도 마찬가지로 착수를 1년 이내 안 하면 뭐 아예 실효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공공기관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싶을 정도로 많이 이 환경이 좀 열악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시계획 내용 중에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계획도 이 법이 지금 폐지 예정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법 개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침에는 지금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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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개정이 되면 지침도 따라가야 되는데 법은 입법 예고가 돼 있고 지침은 그대로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이 실시계획 승인 기한에 대해서도 2년 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발 업무를 하는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이 엄청 촉박하고 그런데 이 경작법은 특이하게 굉장히 일정을 탁탁탁 잡아놓았는데 경작법이 굉장히 시행자한테는 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또 엄청 허덕허덕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승인기간 2년 내에 승인 신청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명지 이지구 예비지 예를 들면 거기가 집입니다. 집이고 지금 현재 예타를 올해 3월 달에 예타를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예타가 중간복을 못했습니다. 지금 3월에 했으니까 내년 3월까지 하여튼 그 이전에야 되겠지라고 해도 1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비 해제하려고 막 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지비 해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수없이 많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빠듯이 18개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18개월이 좋은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문화재 이런 것들이 걸리거나 그러면 상당히 빠듯한 일정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제도 같습니다. 국토교육법 특례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 적용 특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제가 담당했던 업무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녹지 지역이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용지를 좀 싸게 팔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녹지 지역을 전부 건폐율을 20%가 아니라 30%로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경자법에서 허용하는 진짜 특례 중에 특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경우에는 녹지 지역이 20%밖에 안 되는데 용적률도 150%까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사례를 제가 별로 못 봤고요. 건폐율을 녹지 지역에서 한 거는 그게 없으면 진짜 투자 유치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한 35쪽 집단 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및 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 집단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난방은 지역 난방공사나 난방열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취사용은 각 지역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인천 영종지구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인천 영종지구에는 지역 난방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인천공항공사가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인천공항공사가 지역 난방 시설을 만들 때는 인천공항을 열 공급을 하고 이게 시설을 크게 만들어 인천공항 공급을 하고
영종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다 공급을 할 목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설도 노후화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된 건지 수익성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영종의 8개 아파트 단지, 영종 하늘도시의 8개 아파트 단지에다가 열을 공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찾아보니까 못하겠다고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부에서 담당이 산업부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꼭 응분의 처벌을 하고 기회시키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2천억이라는 손실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 2천억을 떼고 나머지만 매각을 한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그 매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협의를 하니까 나는 공급 못 하겠다 그러고, 인천 도시가스라는 회사가 그 취사용 난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에서는 이 지역 난방 공급 지역 고시를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난방 구역인데 지역 난방은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도시가스로라도 개별 난방으로라도 하고 싶은데, 민간 사업자는 요즘에 경기가 좋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것도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반려됐어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 시행자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산업부에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산업부는 법에 이 사업을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처벌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정부의 정책은 지역 난방을 통해서 저렴한 열을 공급하는 것이지, 지금 잠시 도시가스가 싸다고 해서 그걸로 바꿔줄 수는 없다. 이게 지금도 팽팽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시행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저기를 쫓아갔습니다. 아니, 산업부에서는 개별 난방으로 하는 거는 허용은 해주겠다. 그런 상태고, 저희는 인천 도시가스에 가서 너네 더 드는 비용 내가 다 대줄게. 제발 공급 좀 해다오 해서 지금 아파트 건축 허가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불씨가 있어요. 얘가 나중에 이제 도시가스 가격이, LNG 가격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지역난방이 다시 70%로 다시 역전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의 불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할 때도 앞으로는 이게 둘 다 될 수 있도록 뭐 인허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발사업 착수 기한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1회 연장, 효력 상실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기반시설 설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가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가 실제 법에 보면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공급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과거에는 개별 난방할 때는 이 열난방 열 공급, 그러니까 열도 그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매각을 해서 수익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항상 아무 문제 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입법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킬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법이 하나 의원 입법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이 법을 유지를 하려고 도시가스, 아니 돈 버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야지 누가 낸단 말이냐 해가지고
그 원가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반대 입법도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취사용 난방만으로 해서는 한 가구당 10,000원 내외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목욕도 하고 뭐 난방도 하게 되면 거의 뭐 2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그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인입시설을 못 하겠다 지금 해갖고 입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업 그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할 때 이것도 협의할 때 같이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시설이 보면 옛날에 20m까지만 자기들이 하고 8m까지는 안 해주는 걸로 과거에 있다가 여러 뭐 소송이라든지 뭐 LH가 제일 선두에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8m까지 다 도시계획 시설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지중화일 경우에는 50%를 또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죠. 근데 한전보다도 더 심하게 도시가스는 전부 다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시키려고 하는 그 입법 추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인수인계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 준공이라는 단계 이전에 항상 인수인계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사업 준공이 문제가 되고 사업 준공 때문에 다시 인수인계가 문제가 되는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인수인계는 뭐 각종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정말 많은 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경자구역은 특히나 경제청에서 인수인계 검사를 하거나 준공검사를 하는 원래 준공검사는 경제청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을 유지 관리할 기관은 또 다시 또 구청이나 시가 시설을 관리할 기관이어서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법에는 시설 세목, 인수인계할 시설 세목을 통지하면 자동으로 인수인계 된 걸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준공검사가 다시 또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법에 분명히 법이나 지침에 보면 보안 계획을 제출한 것 가지고도 준공을 해줄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급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 인수인계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사업 계획 시점에는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많이 원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걸 또 해줘 저것도 해줘 하지만 특히나 이제 한 가지 예로 들면 크린넷 우리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원합니다. 하지만 인수는 정말 받기 싫은 거거든요. 일단은 그 시설이 아무리 탈취를 하고 해도 냄새가 좀 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수거하는 것보다 분명히 돈이 더 듭니다. 분명히 돈이 더 들고 똑같은 봉투 사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 잘 싸는 크린넷을 설치한 사람들의 운영비까지 보태줘야 되는 묘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교통도 그렇습니다. 신교통도 정말 시장님이나 뭐 시의원님들 뭐 공약으로 하고 뭐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좋은 건데 신교통이 이 신교통을 하면 이게 버스 같은 게 이제 공공교통인데 이게 버스 환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할인 환승 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 보전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없이 저기 뭐 바이모달 트램이 들어온대 무슨 뭐 경전철이 들어온대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들여오기만 하고
실제 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혹시 사업 시행자가 정말 멋있는 신교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버스 정책과나 뭐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대체 어떻게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정리가 안 되면 그 협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뭐 유래, 동탄 다 저희 공사권이에요. 뭐 김포, 청라, 뭐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은 청라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진짜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수없이 다 요구를 하지만 결국 인수인계 단계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 맨날 뭐 불려와서 대책회의 아무리 해도 주민들 등살에 너무 힘들어지는 게 그 계획 단계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사업 인계 인수라든지 사업 준공에도 큰 장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에 관한 특례해가지고 사업 준공 이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산입법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른 법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침이 저기 경자법도 반영이 돼갖고 사업이 준공됐다 하더라도 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 7조 및 9조를 준용한다라는 지침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꼭 필요했냐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경자구역은 필요했냐면 사업 준공을 해놓으면 우리 투자 유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자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토지 이용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반영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업 기간을 계속 여기만 쪼개고 단계별 준공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원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이 원가 상승 요인 중에 1년 상승하면요. 영종이 최근에 했는데 평당 5만 원이 딱 올라갔어요. 원가가. 조성 원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걸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조성 원가도 좀 잡고 사업 준공도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정리된 이 교재 내용은 법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테고리로 다 묶어서 해놓은 거니까 딱 필요하실 때 목차 보시고 딱 한 번씩 보시면 그래도 이 법 저 법 다 이거 빠뜨린 거 없나 막 그런 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게 교육 잘 받으시고 다음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